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북 콘서트를 하면서 청년들과 만났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로 이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심란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통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감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외부 통제와 외부 감사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By Elon Musk, who is in the gallery tonight. 미국 시간으로 4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에요.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했는데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야당인 거죠, 미국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뭐 팻말 들고 뭐 이런 모습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겠는데요. 세 분 모셨습니다. 우선 외교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 전문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철원 교수님. 지금 보셨죠? 지금 뉴스와 시작하면서 의회 연설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전에 그 분위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취임 후 첫 연설, 보통 이런 연설이라면은 뭐 박수 나오고 웬만하면 박수 나오고 다들 기립박수 치고 축하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강제 퇴장 그리고 항의하는 약간 고성 그다음에 항의하는 뭔가 손팻말 이런 게 다 등장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의회 또는 여야 대립이 극심하기로 이름이 난 대만 의회 이런 데서 보는 모습 같은데 그만큼 미국도 지금 정치권 대립이 심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라고 해야 될 예. 미국마저도 지금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도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 상원 하원 합동 연설에서 첫 상원 하원 합동 연설에서 어떤 국민적인 통합을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 지금 2기 때 들어와서 완전 일방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트럼프식 무대뽀 그런 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민주당 어떤 여러 가지 제언이라든가 민주당의 협치는 전혀 하지 않고 예. 그냥 상원과 하원이 지금 보면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협치의 어떤 정치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결국은 과거에 민주당이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모든 정책이 지금 폐기가 예.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DEI 정책이라고 해서 다양성, 형평성, 어떤 포용성이라고 하는 큰 대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예. 때문에 민주당 어떤 우리 상원, 하원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항의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제한적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저는 어떤 손팻말로 들어서 항의를 하고 예. 또 경호원들이 직접 들어와서 하원 의원들을 퇴장시키는 저런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앞으로도 저런 트럼프식의 일방 어떤 예. 통행식의 국정 운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어떤 뭐 상원과 뭐 여당과 야당의 어떤 대립이나 갈등이 계속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상원, 하원, 대통령, 행정부까지 다 지금 장악을 한 상태잖아요. 정대진 교수님, 방금 나왔던 모습 중에 일론 머스크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자리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 막 극찬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2인자라고 하는 말이 예. 사실 그것마저도 조금 이제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아, 2인자 이상이라고 네, 여러 보입니까? 권한들은 보면은 에어포스 원도 그냥 가족들하고 그냥 동행해서 막 타고 본인 하거든요. 조그만 아들 아들 데리고 본인, 태우고 뭐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본인 비행기처럼 돼 있더군요. 네, 본인 어머니도 태우고 예. 해서 가족 여행을도 에어포스 원 이용을 하고 아마 보면은 벤스 부통령하고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 좀 배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28일 날 있었던 젤렌스키와의 설전에서도 어쩌면 벤스가 조금 오버를 하는 게 그러면은 자기 존재감 때문에 아마 좀 오버를 일론 했던 것 머스크를 같고요. 의식해서 조금 오버하사가 사고를 친 겁니까? 그럼 결국에는 약간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2인자는 벤스잖아요, 부통령. 그렇죠. 근데 미국의 부통령은 원래 사실 조금 존재감이 미약하긴 했습니다만 예. 지금은 머스크에 가려서 지금 벤스가 완전히 좀 거의 사라진 국면인 거죠. 그리고 머스크가 이제 대통령과의 그 지근거리, 트럼프와의 지근거리를 예.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권력은 그 거리에서 나오잖아요, 최고 권력자와.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거리감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지금 굉장히 좀 2인자 이상 가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모습 보면은 뭐 물 마시는 모습이 있는데 네. 정장 차림을 했거든요. 말끔한 수트를 입고 왔잖아요. 원래 근데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 같은 그런 회의석상에도 그 마가 모자 뭐 이런 거 쓰고 그냥 뭐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자켓만 걸치고 막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장 차림인 거예요. 글쎄요. 최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가지고 미국 한 언론에서 뭐 정장도 안 입고 하다 뭐라 그러는데 아마 그거를 의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정장을 입고 의회에 나타났다. 이겁니다. 평소 서양 같았으면 또 모자 쓰고 뭐 티셔츠 차림으로 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러진 않았어요. 아무튼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내용으로 좀 가보죠. 우리와 관련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했어요. 두 가지 대목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This system is not fair to the United States and never was.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아, 요거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될 대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정대진 교수님. 우선 관세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아주 딱 꺼냈어요. 사우스 코리아를 대놓고 얘기하면서 관세 여기 불합리하다 지금 미국한테 불리하다 이거였거든요. 앞으로 우리에게도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예정된 수순이긴 한데 이제 예. 구체적으로 이제 4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4배를 한국도 준비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저 4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지금 오후 내내 지금 설왕설래 중이긴 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한미 간의 FTA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산품은 관세 0%예요. 그렇죠. 자유무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아마 세계 무역기구에 이제 등록된 최혜국 대우 이제 평균 관세율이 있거든요. 예. 최혜국 대우에서 최혜국 대우로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한테 관세를 매기는 그 평균율이 있는데 미국이 한 3.3% 되고 우리가 13.4% 이렇게 됩니다. 그게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아마 그거 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좀 우리가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 있는데 대통령이 평소에 숫자 얘기하면 이거 고지고대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팩트 체크를 계속 해봐야 예. 됩니다. 근데 사실 별로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예. 어쨌든 뭐 그런 거 보고 저건 어쨌든 그 자신들의 지지자들 미국 국민들한테 지금 하는 연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관세를 우리보다 4배나 더 우리한테 매기고 그러니까 있고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딱 듣는 순간 한국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그 유권자가 밤 9시에 텔레비전 틀어놓고 들었다.
뭐 한국이 뭐 관세를 어떻게 하는지 뭐 평균 모르겠죠, 그 잘. 알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면은 야 한국이 그런 나라였어라고 생각을 저기 하게 불공정한데 되겠죠.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 결집하는 수단으로 이제 의회 연설을 잘 하는 거고 뭐 예정된 수순이기는 합니다만은 관세부터 어쨌든 한국의 목을 조여올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 연이어 얘기한 그 알래스카 얘기 등등 해서 준비할 게 많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요, 정대인 교수님, 알래스카 무슨 가스관 사업 얘기하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일본과 함께 한국을 얘기하면서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를 그 나라들이 원하고 있다.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 이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수조 달러라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저게 수조 원이 아니에요. 수조 원이 수조 아니에요. 달러입니다. 수천조가 되는 돈이고 예. 사실 저게 이제 그 오후에 증권가나 업계에서는 약 한 62조 정도 투자해야 되는 규모 정도라는 말들이 지금 돌고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그 수조 달러까지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얘기할 때 공안을 더 붙이거나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 걸 좀 감안해 봤을 때 뭐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의 이제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라는 거죠. 근데 뭐 누차 우리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한국과 일본의 그 대미 전략으로 예. 많이 회자가 된 게 무역 흑자를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줄여주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LNG 같은 거 에너지를 많이 수입해 오자, 농산물 수입해 예, 오자라고 예. 하는 게 한국과 일본의 공통 전략처럼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그래 뭐 이미 알고 있죠 그것도 다 그렇기 때문에 콕 집어가지고 아 그래 알래스카에 파이프라인 건설하는데 투자하고 우리 에너지 계속 이제 사가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예. 아, 그걸 의회 연설에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이름을 딱 거론하면서. 정부가 아마 깊은 분석에 지금 들어가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며칠 전에는 이 TSMC, 이거 반도체, 대만의 반도체 회사죠.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회사인데 이 TSMC 회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대만 얘기했는데 우선 말이 달라져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설 뭐 이런 거 관련된 질문을 받고 한 말이 있어요. 그 얘기부터 들어보죠. We'll never take Taiwan by force. I never comment on that. I don't comment on anything because I don't want to ever put myself in that position.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I've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him. We want them to come in and invest. I see. 이게 지난달 말이에요. 나 관심 없어. 그리고 중국과 잘 지내야지 뭐 대만 얘기 왜 물어봐요. 약간 신경 안 쓰겠다는 입장 좀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지난 3일 TSMC 회장을 만나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Taiwan Semiconductor is announcing that they will be investing at least $100 billion in new capital in the United States over the next short period of time. They do have a monopoly, and this is a tremendous move by the most powerful company in the world. I can't say minimize. That would be a catastrophic event, obviously. But it will at least give us a position where we hav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business, we would have a very big part of it in the United States. So it would have a big impact if something should happen with Taiwan. 달라졌죠? 생각이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바뀌고 뭔가 보면은 안보 문제를요. 이른바 비즈니스, 장사하고 꼭 연관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사업이에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안보를 돈과 거래하는 듯한 얘기를 계속해요. 자, TSMC 회장이 미국에 1,000억 달러 투자할 것이다. 그 얘기하니까 극찬하면서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재앙적 사건이 될 것이다. 이건 큰 영향 줄다. 뭔가 하겠다는 뜻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에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하니까 또 일본 센카쿠 열도는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 대상입니다. 좋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저렇게. 정대진 교수님. 안보를 지금 장사처럼 생각하면서 거래를 하는 겁니까, 그럼? 예, 그렇죠. 안보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붙여보자면. 그러니까 모든 거래 대상이 그러니까 안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거래 대상을 뛰어넘는 거였잖아요. 더 큰 어떤 목적과 그렇죠. 공동의 가치 때문에 하는 게 보통 안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역할, 리더 역할을 예. 해주는다는 게 공통적인 이제 상식이었죠. 우리 전 세계가 가지고 예. 있었던. 근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베 신조
전 총리 해고록에 보면은 자기가 만났던 미국의 대통령들 뭐 빌 클린턴부터 해서 아들 부시, 예. 뭐 오바마 등등등 해서 자유세계의 리더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다. 예. 근데 자기가 만난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세계의 리더라고 하는 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이익이 되면은 안보도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이 좀 역할을 해주고 지켜주겠다.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대만의 TSMC 반도체 회사가 굉장히 거액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만 침공 관련된 뭐 침공세에 대해서 질문 받으니까 이건 재앙이다. 이거는 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요? 그럼 중국이 미국에 거액을 투자한다고 얘기할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럼? 그것도 좋다고 할 거면 시진핑 주석과는 자기 사이 좋다라고 늘상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나의 이제 리더십에 따라서 아주 좋은 결과가 오는 거고. 그럼 예를 들면 평화가 온다는 거죠. 대만 문제는 중국의 문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그런 식의 얘기까지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지역에 이제 안정이 있고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수사처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정의 실현을 위한 어떤 전쟁이나 외교적 대립 이런 거보다도 예. 이익이 보장되는 그냥 안정. 여기에 온갖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기준 삼아 가지고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 총리에게 한 말, 그다음에 TSMC 대만 반도체 회사 회장에게 한 말과 아주 대비되는 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나온 발언이었어요. 정리해 보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 협정, 이거 미국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협정 전에 미국의 안전 보장부터 좀 받고 싶다. 그 얘기를 해달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저 사진 속의 표정 좀 보세요. 이건 굉장히 못마땅하고 막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협상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전혀 나에게 감사하게 행동도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앞선 다른 국가 정상 또는 그 TSMC 회장한테 한 말과는 전혀 다르죠? 정대인 교수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이익에 별다른 얘기를 도움을 줄 만한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이익에 되는 걸로 아주 과감하게 내놓으면 지금 무기 지원 중단했잖아요. 군사 지원. 이거 다시 또 지원하고 다 해줬다. 이렇게 또 바뀌는 겁니까? 바뀔 가능성도 좀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일단은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축이 광물 협정 사인하느냐 아니냐를 좀 축이 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물 협정 사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무기 지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또 이제 푸틴과의 관계에서 종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이번 참에 트럼프는 자기 원하는 대로 카드를 한번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대를 자기 원하는 쪽으로 지금 이미 좀 축은 다 바뀐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광물협정 이게 사인해 주는 게 굉장히 미국이 그래도 완전 파국인데 그나마 해주는 게 이제 감사한 선물처럼 받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이제 그거 해주고 그리고 누차 얘기하듯이 광물협정 맺고 광물 개발하러 미국 관리할 미국 기업들 들어가 있으면은 예. 그게 안전 보장이야. 미국 관리들, 미국 기업인들이 있는데 러시아가 더 뭐 침공하겠어? 예. 그게 안전 보장이니까 받아들여라고 하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지금은 안 할 도리가 없는 거고 트럼프 얘기에 따른다면 광물 협정 준비됐다는 서한을 보낸 거죠.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저거 설전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계속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감사 표시 이제 이런 걸 계속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이군요. 예, 젤렌스키도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CNN 보도에 따르면은 2022년 이후부터 젤렌스키는 한 33번 정도 이상 공식적으로 감사 표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좀 싫어합니다. 오래된 구원의 관계가 있어요. 2019년부터 그때 헌터 바이든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부탁했는데 안 해줬죠? 안 해주고 그리고 또 작년 대선 기간에도 젤렌스키가 이제 바이든 지지하는 듯한 모습 펜실베니아 가서 보이고 했으니까 별로 관계는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정적인 것들이 지금 다 여실히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정상회담에서는 별로 그렇진 않거든요. 감정을 배제하고 대통령이라는 기관 대 기관, 정상 대 정상으로 그렇죠. 만나는 건데 이제 그 개인의 감정 같은 것들까지 다 섞어서 오로지 이익 추구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심기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변동 가능성을 인적 요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변하는 요소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상황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손등에 멍이 크게 든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무슨 건강 이상설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렇게 저게 무슨
목에 부딪힌 듯 하기도 하고 저런 멍 때문에 이제 건강 이상설이 나왔는데 약간 다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영상도 최근에 포착이 됐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Tananiga abi. 저게 미국 시간으로 지난 2일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골프를 하기 위해서 어디 간 건데 내리는데 저런 약간 부자연스럽기도 해요. 강성필 부대변인. 나이가 78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의 이제 80이 뭐 눈앞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뭐 염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손등에 멍이에서 이번에 다리를 약간 불편해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건강 이상 소리 또 미국 언론에서 나오기도 하더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검색을 해보니까 1946년생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2025년이니까 예. 저희 한국 나이로는 80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썼던 한국 나이로 네. 기하면 80이다. 예, 여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든의 나이에 뭐 다리를 조금 절룩거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적지 않은 나이에 그 대선 선거 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또 대선에서 승리해서 당선된 이후에는 사실 대통령은 더 바쁜 일정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땐 피로가 누적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떤 한 연구소에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예. 또 대선 유세 도중에도 저렇게 다리를 끄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활 전문가는 이게 외반슬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키가 큰데 예. 엉덩이 근육이 조금 약한 좀 비만이신 분들은 이게 다리가 안쪽으로 휠 수 있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은 어쨌든 이게 어쨌든 다리가 휘고 불편한 것은 이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뭐 미치는 그렇죠, 것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어쨌든 대통령 지금 수행하는 데는 큰 뭐 이상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나이가 나이만큼 뭐 건강 이상설 물론 뭐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아마 경무인 건 맞아요. 말을 바꿔도 굉장히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생각하려면은. 그래서 저런 건강 이상설이 또 미국 정부에서 계속 나온다 그러고요. 이 주제 관해서 마지막으로 정대인 교수님. 일단 우리로서는 어떤 큰 과제를 만난 셈인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 우리에게 어떤 청구서를 내밀 것 같습니까? 뭐 처음은 무조건 이제 관세인 거죠. 관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안보도 이제 거래 대상으로 삼잖아요. 혹시 주한미군 문제 이런 걸 또 네, 뭔가를 또 물론입니다. 바꾸려고 하고 그럴까요? 네, 주한미군 뭐 감축 내지 철수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감축 철수 안 할 테니까 방위비 분담금 많이 내라. 지금 이제 칼빈 스나 들었잖아요. 핵 항모 전략 자산 전개할 때마다 예. 건건이 얼마씩 내라라고 하는 것들 하나하나 이제 거래 리스트에서 이제 상계하는 과정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제 정부의 관료들은 또 일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또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주시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 주시는 걱정을 하는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있었던 의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2번이나 거론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주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 당국 굉장히 지금 분석에 들어가서 고민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게 플랜 A, 플랜 B라는 예. 아주 뚜렷한 형태의 무슨 보고서 형식으로 뭘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일테면 뭐 만약의 경우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뭐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아주 실무적 기초적 단계 실무적 팀이야 저는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만 예.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대비한 뭐 별개의 어떤 뭐 전략 같은 걸 가지고 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조기 대선 이런 걸 언급하는 게 금기시, 금원령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이런 거 언급하지 않는 걸로.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오늘
신동욱 의원은 당 수석 대변인이거든요. 그럼 지도부의 일원인데 조기 대선과 관련된 질문에 실무 준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슨 이벤트 뭐 이런 얘기도 꺼내놨어요. 김철 교수님, 이건 무슨 상황으로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도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조금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어쨌든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예.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그 조기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 예. 그다음에 한 달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조기 대선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태여 얘기한다면 약간 유비무환의 정신, 유비무환. 어쨌든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어떡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아마 당내 차원에서 아마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어떤 탄핵이 일어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반사익도 그대로 가져가고 두 번째 어떤 야당의 후보 단일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거기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의 정체성도 중도 보수로 예. 그다음에 정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도층을 겨냥한 예. 정책들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로지 그냥 탄핵 반대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름대로 플랜 B를 지금부터 강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어떤 조기 대선에 대한 로드맵이라는 어떤 표현보다는 예. 나름대로 이벤트라는 표현 방식으로 나름대로 아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물밑에서 흐르는 어떤 기류 중에 한 단면이 지금 저렇게 살짝 나온 게 아닌가 뭐 이거 같은데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 잠룡으로 꼽히신 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좀 분주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본인의 생각과 입장을 자주 냅니다 요즘에요.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또 올립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인데요. 심란하다고 했는데 왜 심란한가면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이사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심란하다. 아, 이사할 생각에 심란하다는 거예요. 그럼 대구인데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대구로 하방한 게 24번째 이사다.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가면 서울로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해야 하는 생각에 심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방랑자다. 인생 참 재미있다.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를 간다. 그것도 3년 만에 빨리 간다는 거잖아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근데 지금 누가 이사 가라고 등을 떠미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이 이사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잠깐 심란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심란하다는 말은 대구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홍준표 대구시장 현역 대구시장입니다. 예. 대구의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 대선 출마할 거라는 거 대한민국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선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60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60일인데 경선을 통과해야 대선 출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은 짧으면 3주, 제가 봤을 땐 길어야 4주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압도적인 1위 후보도 아닙니다. 그리고 변수가 2개나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분과 탄핵에 반대하는 분의 구도가 하나 있고요. 1차 허들. 두 번째로 친명, 비명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친명이 누구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분들. 비명,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분들.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구도가 복잡한데 본인이 압도적인 1위도 아닙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대선 경선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촉박해지고 심적으로도 상당히
다급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출사표를 빨리 던진 것이고 심란하다는 말은 대구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출마해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도 이사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것도 서울로.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요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직접 얘기한 게 있어요. 들어보시죠. 대구시는 2년 반 동안 한 일만으로 4년 할 일 다 했어요. 대구시장을 시작하고 내가 마지막 대선을 해보기 위해서 대구시장과 차기 대선 준비를 한 게 2년 반입니다. 만에 하나 내일 대선이 생기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김철용 교수님.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4년 할 일을 2년 반 동안 이미 다 끝냈다는 뜻이잖아요. 자꾸 저런 입장 내는 게 글쎄요. 뭔가 조급한 느낌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맥락인가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일단 뭐 좀 상당히 급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이사 간다는 표현을 2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이유를 예. 보니까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하는 그 의사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본인도 얼마 전에 밝힌 것처럼 만약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본인은 대구시장직을 갖고서 당내 경선에 임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바로 대구시장직부터 사퇴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 사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 간사에서 나와야 되고 그럼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좀 분명하게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심란한 거는 보면 저는 대구 시민에 대한 어떤 예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구시장 자체를 지금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대구 시민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심란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본인의 마음과는 달리 본인의 어떤 기원하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조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마음 심란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자꾸 서울로 오려고 하는 이유가 보니까요. 네. 대구에 있으면서 충분히 당대 경선을 치를 수도 있거든요. 또 온다는 거는 본인이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선 때도 예. 당내 경선에 나왔는데 예. 그때는 김관용 경북지사하고 지금은 강원도지사가 된 김진태 의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만만한 후보들하고 했는데 지금은 수도권의 민심이 조금 만만치가 않다. 예. 특히 탄핵 찬성파하고 탄핵 반대파로 나누어지지만 어서 서울시장도 지금 출마 예정이고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예.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대구 경북에서는 나름대로 대구시장을 하면서 영남의 민심을 좀 수습했다고 한다면 지금 빨리 수도권에 올라와서 민심을 좀 다독거리고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의 마음이 조금 바쁘고 지금 이번에 당내 경선이 좀 예. 만만치 않다는 그런 상황을 조금 좀 반영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요즘에 일정이 좀 분주해 보여요. 그게 단순히 시정과 국한된 이런 일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여러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것은 뭐 인간사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위상을 노린다는 건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외교도 안 되고 우선 경제가 성장을 해야 돼.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구호를 그래서 코가라고 재미있게 지었습니다. 코가. 마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해가지고 마가로 썼는데 코가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 다시 성장이다. 그거를 이제 코가로 만들어서 잘했네. 그뭐 계속 좀 써볼까 합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반응들이 좋아서요. 지금 시대에 맞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강성필 부대변인. 코가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 한국 다시 성장 뭐 이런 뜻인데 네. 코가 이거 마치 무슨 대선 구호 같기도 한데요. 대선 구호죠. 네, 지금 뭐 마가 하니까 코가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로 보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뭘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떴습니까? 서울시장 하면서 청계천으로 뜨신 분 아니겠습니까? 전기천 개발. 근데 본인 오세훈 하면 서울시장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서울시장이라는 어떤 지지 기반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조금 그게 아니지만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되는 자가 사실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공식이 사실 있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경기도지사가 되고 또 경기도지사 하다가 대선 후보가 되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다가 대선 후보가 되고 뭐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을 하지 않고 이러면서 조금 희석됐는데 사실 뭐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라고 보이고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 신화부터 해서 청계천 복원부터 해서 어쨌든 성장이라는 조금 아젠다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보수 지지층으로부터는 오세훈 시장이 사실 좀 특색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 성장이라는 아젠다를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고 보는데 뭐 보수층의 어떤 지지표를 얻는 데는 저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MB 전 대통령을 만나서 코가라는 구호를 소개하고 계속 쓰겠다. 이런 걸 밝혔잖아요. 김철원 교수님.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강성길 부대변인 말했지만 서울시장이 되는 순간 뭐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분류가 된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대선 후보로 분류가 되어 왔었고요. 그런데 또 이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선 사실은 텃밭이라고 통하는 TK죠. 대구 경북의 지지. 이건 또 꼭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TK에서 바라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뭐 아무래도 TK에서는 보면요. 예. 그래도 이 TK 출신의 대통령을 좀 희망하는 그런 정서가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어쨌든 뭐 박정희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예. 나름대로 우리 이 경상도 특히 영남 출신의 대통령에 대한 특히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TK.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서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구하고 특별한 인연은 없거든요. 단지 얼마 전에 보면 어떤 경북도를 방문해서 이철우 지사하고 만나면서 예.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한 부분은 있지만 아무래도 TK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은 약하다.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구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이 된다면 TK를 위해서 뭔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 서울시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해왔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TK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약할 수 있는데 아마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이유는 결국 본인이 부족한 TK 어떤 영남에서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보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하고는 조금 일정 거리를 두고 은둔의 시간을 좀 보내왔는데 예. 최근에 권영세 뭐 비대위원장이나 특히 본인의 탄핵 때 탄핵소추위원장을 했던 예.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약간의 형치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면 예. 앞으로 잠룡으로 불리는 대선 주자 후보군들도 만날지 누구부터 만날지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의 어떤 뭐 대선 후보 결정이 된다면 어떤 예. 형태로 만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관전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최근에 여권의 잠룡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인물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며칠 지났습니다. 지난달 28일이니까요. 대구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때 짧게 뭔가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두고두고 계속 정치권에서는 회자가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였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 굉장히 넓게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요거 김철원 교수님, 김문수 장관
본인은 뭐 탄핵 이거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나 뭐 이런 얘기를 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벌어진다면 조기 대선 도전할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예. 가만히 있고 아마 어떠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단 1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나름대로는 만약 조기 대선 현실화된다면 아마 이 당내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요. 아마 그 김문수 장관이 저는 어떤 지금 최근의 행보가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김문수 장관은 계속적으로 침묵하고 있거든요. 어선 시장이 어떤 책을 출간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북 콘서트를 하려고 하고 홍준표 시장이 페북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반해 김문수 장관은 굉장히 조금 침묵의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보면 침묵은 금이거든요. 그런데 금값이 요새 개장이 상승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김문수 장관의 침묵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나름대로 의리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일관되게 가져가면서 만약에 어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아마 그 부분들을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아마 탄핵 분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충분히 본인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뛰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만약에요 김문수 장관이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가정하에 예. 김문수 장관이 여당의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는 당연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는 게 맞지만 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어떤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51대 49의 박빙의 승부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가 된다면 그래도 뭐 한 52대 48 정도로 늘어난다는 건가 차이가? 네. 그래도 여전히 박빙인데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일단 이 선거라는 것은 특히 대선이라는 것은 각자의 진영은 다 결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중도층,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김문수 장관이 비상계엄에 옹호하는 듯한 그리고 탄핵은 잘못됐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분이 인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사람을 알아야지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래야 또 손을 가서 투표를 하는데 요즘 2030들은요. 김문수 장관을 뉴페이스라고 합니다. 잘 몰라요. 그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떤 현실 정치에서 좀 동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2030 MZ를 넘어서 알파 세대들은 이 김문수 장관 잘 모를 겁니다. 뉴페이스라고요? 김문수 장관. 그런데 그렇게 인식을 한다. 한필며 또 이 조기 대선은 짧습니다. 대선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김문수라는 만약에 후보가 있다고 해도 이 젊은 층이 또 얼마만큼 평가하고 선택을 할까. 그래서 어떤 확장성과 인지도면 그리고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 철학적인 면에서 저는 김문수 장관이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조금 불리해지지 않을까. 저희 민주당으로서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다 가정입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이라는 이 가정하에 두 분과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요 갑자기 요즘 며칠 사이에 이분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친윤 인사의 대표격 인물이죠. 장제원 전 의원이 오늘 탈당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설명을 좀 본인이 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당 잠시 떠날 것이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 그러니까 고소가 이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다. 거짓이라고 딱 선을 긋고요. 반드시 누명 벗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보죠. 야인 생활하고 있는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10여 년 지난 시점 거론하면서 갑작스러운 고소 제기.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본인이
당을 잠시 떠나겠다. 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철원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0년 정도 된 과거 일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른바 이제 성폭력 혐의 근데 고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지원 전 의원은 앞으로 이거 험난한 시간이 될 것 같다. 약간 이렇게까지 본인이 어떤 예상을 놨는데, 근데 정말 10년 가까이 과거에 그런 일이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이게 왜 1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와서 왜 고소가 이루어진 걸까요? 정말? 그게 이제 2015년도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금 현재 그 성폭력 혐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올해까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게 어쨌든 성폭력을 당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피해자 입장은 충분히 수긍하지만 장제원 전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체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그걸 이제 부인했어요. 그런 자체가 거짓이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실관계가 틀리게 되면 그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할 수도 있지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회복 불가능한 그렇죠. 워낙 유명한 이 정치인이니까. 회복 불가능한 사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당을 조금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의혹이 나온 이상 본인의 어떤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 같은 경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원래는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1등 공신인데도 불구하고 예. 장관직에 나간 것도 아니고 또 지난번에 총선 또 불출마를 선언할 예.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그런 거 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장제원 전 의원이 내년도 부산시장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10년 전의 일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뭐 사람들이 기억이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조금 그 어떤 과거의 기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본인이 조금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둘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합의금 쪽으로 얼마를 받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2016년도 그때 그 장제원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피해 여성이 또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일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사실관계가 머지않아서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아니 이게 10년 가까이 지난 옛날에 뭐 일을 거론하면서 지금 고소하는 거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이거 무슨 배경 뭐 음모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본인의 오늘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 당을 잠시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본인은 그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지금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외부 시각으로 봤을 때 탈당을 결정한 거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일단 이 장제원 전 의원이 탈당한 게 자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당에서 선제적으로 재빠르게 움직여서 뭐 권유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결론만 두고 본다면 그래도 어떤 이런 성 문제와 관련된 구설수가 있는 본인께서 어쨌든 자진 탈당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당으로서는 부담이 없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정치인과 관련된 성 문제에 대해 상당히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한번 알려지게 되면 나중에 해명이 되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정도로 깊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문이 있는 점은 어쨌든 이 피해자가 합의금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본인은 합의금 쪽으로 돈을 준 적이 없다.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 당국이 좀 제대로 빨리 밝혀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장제원 의원의 이름이 오랜만에 나오는데 본인이 당을 잠시 떠나겠다 탈당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어떤 취지 이런 것도 좀 밝혔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장래가 혼잡한 관계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인사할 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오늘의 얘기를 그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늘 북 콘서트, 최근에 책을 발간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 제목 국민이 먼저입니다. 요 책에 대한 북콘서트를 오늘 열었는데 홍대 인근이에요. 홍대. 내일은 신촌 인근에서 다른 행사가 있는데 오늘은 홍대를 먼저 갔어요. 홍대 인근을. 그래서 이 북콘서트에 이른바 컨셉이 있는데 바이 구시대, 하이 세시대. 요것도 의미심장해요. 그리고 한 100분 정도 진행됐고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는데 참석자 보면은 정성국, 고동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이에요.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참석을 했고 김태우 의원도 참석했다는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박원석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친한계 대변인 정 대변인한테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친한계 대변인인가요? 아니 친한계로 통하는 당 대변인. 당 대변인입니다. 예, 당 네. 대변인입니다. 우선 두 명이 주목되는데 최근 예. 이 친한계 정치인들의 단톡방에서 나간 김상욱 의원이 오늘 참석을 했고요. 예. 김태호 의원도 참석한 걸 의외로 보는 분들이 많던데 이 두 인물의 참석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오늘 참석한 의원분들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김태호 의원과 김상우 의원이 예, 두 아니었나 명이에요. 싶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그런데 지난번에 12월에 있었던 우리 당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긴 했지만 그때 대항마로 김태호 의원이 출마를 했었고 예. 당시에 뭐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친한계가 지지하는 후보는 김태호 의원이다라고 그렇게 좀 정치권에서 평가가 있었죠. 예. 당시에 제가 알기로 한 34표 정도 얻어서 낙선을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김태호 의원이 주장하는 바 펼치고자 하는 정치와 친한계가 주장하는 어떤 정치 혁신, 세대 교체, 정치 교체 이런 것과 틀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복귀할 때도 기존의 친한계 외에 영남권에서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이른바 친한계 정치에 이렇게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진영 예. 자체에서. 그러면 대체적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김태우 의원을 포함해서 뭐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김도읍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뜻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김태호 의원의 저 참석은 굉장히 좀 공을 들였다 이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호 의원의 오늘 참석은 지금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영남권에서의 비토 감정이 당연히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영남권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중량감을 갖고 있는 분이 친한계에 뭐 정치적 좌장 역할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이른바 친한계 좌장 역할이 가능한 거 아니냐 김태호 의원이? 저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 역할은 뭐 이제 김태호 의원의 의지에 또 달렸겠죠.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정도의 정치적 철학을 같이 하는지에 대한 것도. 그리고 김상욱 의원은 사실 그때 당시에 그 해프닝성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나가기는 했지만 김상욱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철학과 소신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펼치려고 하는 새로운 정치와 큰 틀에서 완전히 틀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그렇게 아주 이례적으로 해석할 만한 대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친한계 단톡방에 다시 김상욱 의원을 초대하는 겁니까? 제가 포함해 있는 방에 아직 그분이 들어오시지는 않았는데 아직 왔습니까? 현역 의원 있는 방에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뭐 초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김상욱 의원하고 그 한동훈 전 대표는 페북에서 서로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이후에 그 주고 받았을 정도로 뭐 전체적으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콘서트 모습,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뭐 추가적으로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공통점이 많아요. 우리는 위험한 세상이 오고 위험한 세상이 오는 걸 막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당이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공통점을 찾는 점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님이 경험이 많으시고 정치적 경륜과 애국심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직접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것은 아니어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걸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뭐 잘 듣고 잘 경청하고 잘 경청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군요. 이런 가운데 진종호 의원, 사실 진종호 의원은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인데 진종호 의원을 포함해 몇몇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진종호 의원이 친한계에서 이탈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합류한 듯한 이런 분위기 있다는 거거든요. 진종호 의원이 뭐라고 또 입장을 냅니다. 보겠습니다. 삿대질과 욕설 난무했던 그날 아쉬웠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못 지킨 제 아쉬운 모습과 당원 국민 기대에 벗어난 그날 되새겨봅니다. 큰 아픔 딛고 나온 저자 한 대표 만나러 갑니다. 이건 뭐 적극적 지지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요. 지금 일단 저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일단 진종호 의원이 뭐 다시 친한계와 뭐 완전히 결합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아까 김태호 의원 참석한 것도 그렇고 향후에 친한계가 조금 결집을 더하고 약간 규모를 키울 가능성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되면 예. 이제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거고 아무래도 당내 경선에 대비한 예. 이른바 이제 세결집이라고 하죠. 그런 걸 저마다 시도할 텐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취약점이 원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가 돼서 그런 걸 갖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또 본인 당 대표를 그만두게 되고 그럼으로써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이제 친한계로 분류됐던 분들이라도 우선 결집해서 이제 경선에 대비하는 차원에 이제 오늘 뭐 북권 소트도 그런 성격도 한편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진종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지난 전당대회 때 청년 최고위원 대표로 그 후보자로서 러닝메이트였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당선이 됐고 이게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의총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잖아요. 아마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본인도 원치 않는 사퇴를 했다라는 당시의 심경을 오늘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장동혁 전 최고위원이나 진종호 전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어쨌든 대표직이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근데 두 사람조차도 그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퇴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졌는데 그 어쨌든 험악한 분위기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뭐 한 대표를 지지한다 변함없이 그리고 그 이제 정치행보를 같이 하겠다 이런 의지를 오늘 표명한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친한계의 세결집이 본격화됐다. 오늘로 시작해서 물론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예. 그거는 뭐 두고 봐야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제 김태호 의원이 참석한 건 조금 의외였어요. 저분은 영남권의 대표적인 중진 의원 중에 예. 한 분이고 지난 원내대표 이제 경선에서 출마할 만큼 이제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비중이 있는 의원인데 이제 한 대표 측에 그동안의 약점으로 거론됐던 게 원내의 지지 기반도 대부분 초재선이다 보니까 그렇죠. 비례대표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약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김태호 의원 같은 중진이 결합했다는 거는 이제 의미 있는 변화거든요. 물론 예. 조기 대선이 가시화됐을 때 그 한 대표 캠프에 김태호 의원이 참여할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나 다 이제 그런 해석을 하거든요.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제 그런 해석이 있을 걸 감수하고 참여했다는 거는 나름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변화라고. 그런 해석이 나올 걸 중진 의원이 충분히 예상하고 저 자리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고 참석한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의 어쨌든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런 이제 중진까지 포함하는 새 확장이 얼마나 가능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앞서서 다뤘던 주제 중에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서울에 왔어요. 국회에. 박수영 의원이 단식하는데 그걸 뭐 격려하고 약간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뒤에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질문을 받아요. 기자들로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오늘 한 전 대표 북권사 때 현역 의원 15명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심 없어. 당을 일에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뭔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쓸데없는 거 묻지 말라. 나라를 뭐 이렇게 망쳐놓고 막 이런 반응인데 지금. 뭐 기자분에게 화를 낼 정도의 질문은 약간 아니었던 것 뭔가 같은데. 약간 뭔가 막 이렇게 상한 것 같아요 기분이. 네,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그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안 들어도 무슨 말씀을 하실지 대충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관되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스크래치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죠. 때리기죠. 계속 그렇죠. 좋은 말을 하는 경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때릴수록 커진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번에 당 대표 경선 과정에 등장하고 또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된 데는 누구보다 1등 공신 역할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속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반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원인은 처음부터도 본인이 만약에 다음 대선에 나간다고 한다면 가장 유력한 부담스러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고요. 그런 의식이 계속 강화되고 있던 차에 이번 계엄 사태와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갖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더 이렇게 강화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경선이 실시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유권자나 당원들이 누구를 더 차기 지도자나 뭐 당을 대표하는 선수로 생각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박우석 전 의원님, 아까 북콘서트 상황을 좀 소개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 3시에 이제 홍대에서 열리는 그 북콘서트 상황을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이 컨셉, 이 북콘서트의 컨셉이 바이 구시대, 하이 새시대. 조금 뭐 해석을 한다면 이제 구시대는 안녕 가라는 소리고요. 새시대는 반가워 어서 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말인즉 지금이 뭐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윤석열 정부예요. 그러면 지금 구시대를 윤석열 정부로 설정을 하고 그럼 새시대라는 거는 본인이 만들 앞으로 올 시대 이겁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해석이 한편으로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상대적으로 지금 여야를 포함해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정치 신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시대 정치에 본인은 빚이 없고 본인은 이 구시대 정치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미랄이 되겠다. 최근에 또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이제 임기 단축까지 시사하면서 이제 87년 체제 끝내고 개헌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걸 이제 대선 경선에 혹은 본선에 본인의 어쨌든 핵심적인 정책으로 혹은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한편으로 보면 저렇게 이제 구시대와 새시대를 대비시키는 게 87년 체제 6공화국을 끝내고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이제 그런 어떤 뭐 대통령이 되겠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본인의 어떤 경선 비전이랄까요? 이런 걸 한편으로 시사하는 거기도 구시대 하고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건데 과거부터 이어졌던 그런 체제, 지금까지 어떤 정치권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당 내부만을 겨냥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정치권 전체를 겨냥한 것이기도 할 거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저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죠. 여러 가지 이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강도 높은 비판에 뭐랄까요 하나의 이제 상징으로서 이런 새 시대와 구시대를 대비시키는 그런 담론을 내세우겠다 이런 의중인 것 같고요. 또 그 전략적으로 2030과 같은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캐스팅 보트가 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 상대적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거의 이제 정치의 관성으로부터 조금은 좀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2030층을 적극적인 지지층으로 포섭하겠다 그런 어떤 전략적인 의도도 이제 저런 이제 이 대비법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주목을 받았어요. 바이 구시대, 하이 새시대 이런 컨셉의 북콘서트를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체포한 가결 짜고 친 것이다. 사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 체포안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2023년 9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시절. 그 얘기를 지금 꺼내놓은 것 같은데 오늘 한 유튜브에 나가서 당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두 가지 대목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결되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수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당내 일부하고 짰다는 그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이제 추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타임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이 엄청나게 많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소위 배제한 사람이 7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사람이 4명이고 그냥 정무적 판단으로 배제한 사람은 3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경선했는데 네네. 당원들이 다 가려내버린 거죠.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오늘. 굉장히 좀 주목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비명계 모임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좀 보면 초이래죠. 비명계 모임. 검찰이나 국민의힘과 내통이라고요. 이거 인격 모독이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비명계 인사들과 만나서 통합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유튜브에 나가서 했다는 거예요. 통합 행보는 쇼였나?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이 반발에 대한 또 입장을 밝혔어요. 들어보시죠. 이미 뭐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 혼란상을 극복해야죠.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당에 뭐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 입장이 다른 분들은 있겠지만 어떤 이 엄혹한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 손잡고 해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뭔 말인가? 앞뒤를 들어보시면 그 말이 무슨 나올 거예요. 다 지난 일. 이게 유튜브에 나가갖고 이 체포 동의안 가결되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총선 때 배제된 인원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진행 중인데 그러면은 이게 2023년 9월 말이었거든요. 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게요. 그때 상황 좀 표결 상황 좀 한번 정리해보죠.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 이때 당시에요. 찬성이 148표면은 이게 이제 통과된다 막 그랬는데 한 표가 더 나왔던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기권 6, 무효 4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결과 나오니까 야권 내에서 최소한 29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그거 최대로 치면 기권표, 무효표 이런 거 다 치면 최대 38표가 이탈했다. 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 아까 들어보셨지만 뭔가 뭐 짜고 친 거 아니냐. 근데 뭐 근거는 없지만 추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광재 대변인. 예.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 지금 돌출된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는 민주당 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장악력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국민의식 관심법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가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판을 그렇게 만들어서 누가 찬성표 던지는지 한번 보고 그 찬성표 던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방탄국회를 계속 열고 있느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본인들의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국민 눈높이가 있었던 거예요. 예. 더 이상 민주당 전체로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망칠 수는 없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당시에 체포안에 대해서 찬성한 것이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아니면 그런 이재명 대표가 생각했었던 시나리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당내 일부가 뭐 짜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된다 이런 얘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때 가결을 한 사람들은 국민이 정말 원하는 바에 따라서 투표를 한 거지 이재명 대표를 뭐 곤란하게 하거나 혼내주거나 그러려고 해서 가결표를 던졌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이른바 비명계에서 얘기하는 건 전 굉장히 일가견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통합 행보한다고 하면서 모든 의원들 만나고 자신에게 대해서 날선 목소리 하는 분들 만나러 다니면 뭐합니까? 이런 데 나와서 그분들의 목소리나 아니면 그분들의 정치적인 그 비판을 이렇게 예. 강하게 하면서 저는 이번 사안이 자기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특정 채널에 가서 했다는 측면도 굉장히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자기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박원석 전 의원, 이재명 대표가 2023년 9월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앙금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가?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지금 이 상황? 그렇게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은 또 이미 다 지난 일이다. 그래서 이거 약간 수습하면서 아이 다 지나간 일인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이른바 이제 비명계 예. 대선 주자들이나 이제 비명계 준지들하고 연쇄적인 회동을 가지면서 당내의 통합과 포용의 그런 흐름이나 이런 걸 만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 이제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 내부와 이제 검찰이 짜고 한 일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최근의 흐름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 거 아니냐. 이런 그 해석도 한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시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부결을 의총해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결이 됐는데 그렇게 가결된 거는 민주당의 방향에 대한 견해의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저렇게 야당 대표를 이제 뭔가 처벌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데 당이 마치 거기에 재물 바치듯이 체포동의안에 부안에 동하면 되겠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또 당내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서 당 전체가 흔들리고 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이제 방탄으로 동원되는 게 맞느냐 더구나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건데 그걸 두고서 마치 검찰과 당 일부가 내통했다. 혹은 상대당과 일부가 내통했다. 이건 좀 과한 인식이거든요. 속마음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걸 저렇게 겉으로 표현하는 거는 지금 와서 그 말이가 딱 네, 지금 와서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불필요한 일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앞서 이제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했듯이 저 이재명 대표가 출연해서 저 말씀을 한 플랫폼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이제 선호하는 채널.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마 지지자들에게 문제의 본질은 이런 거였고 내가 잊지 않았고 여러분도 잊지 마라. 한편으로는 그런 메시지를 시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잊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저렇게 드러난 거 아니냐 지금. 아니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이른바 통합 포용의 그 행보하고는 배치되는 거고 과연 그게 진심인 거냐 아니면 그냥 일종의 이제 각계각파 수준에서 한 거냐 이제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되는 흐름이 이제 커질 수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대선 결과를 대선도 해보기 전에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대선에 임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 저런 인식을 드러내는 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 비명계에서 굉장히 이제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들과 잇따라 회동을 했거든요. 그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쭉 잇따라 만났어요. 그래서 통합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저 자리에서.
그러면서 약간 좀 쓴소리도 듣고 이랬는데 정광재 대변인. 예. 이거 오늘 저 발언으로 저렇게 지금 뭐 김동연 지사, 임종석 전 시장 다 만났어요 저렇게. 예. 오늘 저 발언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우리 사람이 고마운 마음은 돌에 새기고 예. 미워하는 마음은 모래에 새기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미워하는 마음은 돌에 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돌에 새긴 거예요 지금? 돌에 새기고 있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 지나간 일이라고 잊고 지나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는 그때 누가 찬성했더라? 이거 다 마음속에 한 명 한 명 이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위기는 이른바 신뢰의 위기잖아요. 자신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과연 지킬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극렬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런 발언에 가장 상처받은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민주당 잘 되라고 당시에 민주당 살리기 위해서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들인데 예. 마치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반대했다라고 이렇게 폄훼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나온 발언 대단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도 비명계 앞으로 지금 보면 아까 5명의 비명계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인사 잇따라 회동하고 만나고 통합 얘기하고 여러 얘기 듣고 뭐 대화 나눴거든요. 근데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재명 대표가 수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발언이 실수든 예. 아니면 이제 본인의 본심이든 지금 상황에 이렇게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좀 지나치게 독주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연쇄적인 비명계 그 회동을 하면서 이제 통합 포용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스스로 찬물을 꼈는 듯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오늘 뭐 이거 다 지나간 얘기 한 겁니다. 약간 수습은 일단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수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것만으로 말 몇 마디만으로 통합 포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대선 경선 룰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아직 당 대표에 있기 때문에 예. 당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뭐 이제 선거대책기구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배치를 통해서든 이게 이제 말이나 뭐 이 그냥 만나는 모습 자체가 아니고 어떤 실질적 조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저 발언으로 인해서 또다시 당내에 이제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예. 그걸 수습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더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이른바 뭐 강성 또는 뭐 열성 지지층 다시 또 2023년 9월의 상황을 또 상기하고 기억하고 또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뒤에 배경으로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채용 비리 논란 이런 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막 공개가 됐고 좀 그 위에 계속 뭐 얘기들이 나와요. 한 2가지 사례를 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이게 좀 과거 이제 지나서 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파악이 된 건데 성관이 간부 자녀가 아빠 친구가 티타입니다. 이게 좀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력 채용 원서 접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이제 경력직으로 성관위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원서 접수를 하고 그런데 접수를 했는데 채용 총괄 과장 B 씨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지원자 A 씨 아버지와 동기랍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관계입니까? 근데 접수를 하니까 와서 차 한잔 하지? 뭐 어떻게 갑자기 지원하게 됐어? 막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원서 접수를
A씨 말고도 여러 명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차를 주든가 만나서 뭐 동기를 좀 물어보고 하든가. 그러면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똑같이 저렇게 하는구나. 뭐 면접은 아니지만 그 전에 예비 면접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따로 불러서 차 한잔하지 어떻게 지원해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냐 이거죠, 이게. 그러면은 다른 직원들도 이거 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 합격. 다음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네요. 경력 채용 실시 안건이 논의가 됐답니다. 그랬더니 이 선관위 관계자가 담당 뭐 계장에게 내 딸이 채용에 지원할 거야. 이거 왜 알려줍니까? 이걸 갑자기. 최종 합격이고요. 그리고요. 내부망 경력 채용 예정 문건이 게시가 됐대요. 그랬더니 또 한 직원이 문서 작성 담당자에게 어디서 일하는 조카가 뭐 선관위 진입을 너무 원해.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합격. 2023년에도 당시에도 선관위 채용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당시의 목소리 좀 들어보죠. 공고도 없고 서류부터 면접까지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만 심사를 했고 그것도 100% 취업입니다. 1대1이니까. 이거 아빠 찬스 아닙니까? 예? 아빠 찬스.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거 사퇴하시겠습니까? 아빠 찬스를 졌다 하면은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의당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는 건 사퇴를 포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당시 상황이었고요. 뭐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전 뭐 조사도 있었고요. 뭐 감사원의 감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좀 알려지고 있어요. 정광재 대변인.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감사원의 이번 그 선관위 감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빠 친구가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했던 거는 삼촌이 조카가 지원했으니 차 한 잔 사주겠다, 차 한 잔 같이 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진정하게 가족처럼 대해준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가득 낀다 이런 얘기를 뭐 정치인이 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번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에서도 예.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직무감사하면 안 된다. 이번 그 감사가 있기 전까지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그 본인들만의 독버섯이 자랄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관위가 선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선의에 의해서 우리가 잘 이걸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맡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법을 예. 발의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통과시켜서 정말 철저히 감사해보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민주당이 이렇다 할 반응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선관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적인 불신 이건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강하거든요. 이번엔 발본색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이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을 때 이 동력을 활용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이 선관위에 대해서 손 댈 수 없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 될 게 뻔합니다. 물론 선관위는 이게 과거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여러 가지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하지만 아니 과거고 지금 이건 저 참 큰 논란이 됐던 일들이에요. 지금요. 있어서는 안 될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오늘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회의가 좀 열려서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들 좀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그 변명을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고 이러한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특혜 채용, 비위 채용에다가 부실 선거 관리, 속구리 투표 이런 게 만연하니까 국민들이 아니 부정선 음모론이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앞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아니 이게 뭐 가족 회사를 봐주는 것 같아요. 동일한 헌법기관에 대해서 차등 대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 외부적인 감사가 할 수 없다면
저희 기관에서도 외부적인 감사는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뭐 국회 외부 감사 이런 건 할 수 없으니까 선관위도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니까 뭐 외부 감사 안 됩니다. 뭐 이 입장인 건데요. 사과를 하는데 일단 외부 감사에 대해서 안 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과문을 좀 냈어요. 거기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특혜 채용 문제 통렬히 반성합니다. 사과했어요. 조직 운영 문제, 선거 불신 이어진 것에 책임 통감합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럼요. 박원석 전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앞서 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감사는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좀 선거관리위원장은 외부 통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외부 통제와 외부 감사 이거 다른 문제라는 건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한 답변은 얼마 전에 있었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 취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도 이게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은 안 된다. 그건 아마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그러니까 가지고. 아까 국회나 뭐 얘기하면서 똑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기관도 있는데 그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사한 그 권한쟁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회계감사는 받지만 직무감찰은 받지 않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를 지금 그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헌재가 결정을 내린 거고 그 대목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근데 선관위원장은 지금 워낙 여론의 비판이 따가우니까 외부 통제를 얘기했어요. 일종의 이제 자정 방안으로서 스스로 어떤 외부 그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 초빙해서 뭔가 내부를 들여다보는 뭐 감사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겠다는 그런 거라기보다도 걸까요? 무슨 혁신위원회 같은 거겠죠. 아마 그런 그 염두에 두고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걸로 과연 되겠나? 근데 이런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선관위가 여러모로 순환인데 부정선거 음모론에 휩싸여 있는 데다가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출동해서 서버를 확보하려고 그랬고 물론 그건 이제 잘못된 일이긴 합니다만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선관위 스스로가 이제 그런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혜 채용 논란을 지금 보니까 선관위에서는 이 특혜 채용에 연루됐던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징계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강도 높은 그런 어떤 쇄신과 이 발본색원 작업이 없이는 지금 이제 이 선관위에 대해서 형성돼 있는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국회도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아마 지금 이제 탄핵이 진행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선관위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국정조사가 또 다른 이제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어서 그 논의를 꺼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이 정도 사안이면은 국회가 국정조사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선관위에서도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받겠다 얘기했는데 국정감사야 뭐 연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요 사안만 가지고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특혜 채용 이 의혹 이 관련해서 지금 10명이 채용이 돼서 선관위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특혜를 준 사람, 뭐 그걸 얘기한 사람, 뭐 이런 사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특혜를 받아서 지금 선관위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특혜 채용 고위직자녀 10명 정상 근무 중. 징계 대신 직무 배제 뭐 이런 걸 좀 뭐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근데 공무원 채용되기 전의 일이라 규정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관련된 내용이 오늘 좀 나온 게 있어요.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10명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혜 채용 고위직자녀 10명 6일자로 직무 배제하겠다. 정광재 대변인, 직무 배제 정도로 괜찮습니까? 저는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합니다. 이거 특혜 채용 때문에 채용의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원하지 못했던 탈락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 탈락자분들이 당연히 고발 조치해야 돼요. 고발 조치하면 수사해서 어떤 식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거에도 은행에서도 이런 특혜 채용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을 때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이 있었고요. 오. 책임자들에 대해서 처벌도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가장 비근한 예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국 의원의 딸이죠. 조민 씨. 이건 그게 특혜 입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법 입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학 취소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잘하겠다고만 하지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지, 사과의 진정성은 그것을 어떻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 적용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언젠가부터 채용과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서버렸고요. 그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약간 부실한 관리 이런 것도 문제가 됐고,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쌓였고, 그 과정에 또 억측이 자라났고, 막 이런 게 지금 막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요, 정말 국회도 제대로 정리하고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게 글쎄요, 아마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뉴스 7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또 민주당이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실무진 회의를 시작했다는 소식 역시 단독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